이거를 뭔가 우리가 연관 요즘수 마이크 안 있지 않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욜로 V7과 폴로를 활용한 과제 도우미 어터 어사이먼트 CB 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게 될 고연아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기 중이 이제 3월 달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4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과제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이 정해주신 그 과제의 연습 문제를 풀어오는 숙제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뭐 194페이지랑 195페이지에 뭐 4-33부터 4-44까지 막 풀어오라. 이런 거를 이제 과제를 받으셨을 때 이제 드시는 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이런 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언제 이거를 다 뒤적뒤적 거리고 있으며 언제 이것들을 다 수기로 작성해서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착안해서 한 번에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주는 일명 귀차니즘 해결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요. 저희는 로봇플로우 사이트를 통해서 욜로를 트레인시키고자 데이터셋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통 교재를 기반으로 소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총 746페이지를 저희가 직접 각각 페이지마다 레이블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레이블을 클래스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캡션, 코드, 뭐 이미지 캡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주로 쓸 거는 퀘션 클래스를 좀 더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YMU PDF라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재에 PDF 파일을 넣으면은 이걸 PNG 파일로 각 페이지를 PNG 파일로 변환을 하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첫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욜로 V7 저희가 트레이한 이 모델을 활용해서 문제 부분 문제 클래스만을 이제 추출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추출을 합니다. 협업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뽀로로를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게 OCR 모델인데 이걸 통해서 문제 번호를 식별을 하고 이 파일을 문제 번호명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유저가 문제 번호를 입력을 받으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이 모델의 문제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이 문제 플러스 여백 이미지로 하나의 PDF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욜로 V7을 썼는데요. 일단 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객체 탐지 및 분류를 수행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욜로란 you only look once를 약자에 가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미지를 한 번만 보는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객체의 탐지와 분류를 단일 신경망을 통해 한 번에 추론하는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의 종류랑 위치를 추측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에 실시간 리얼타임에 이제 좀 적합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런 모델인 만큼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한 단 한 번의 포워드 패스만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추론 시간도 굉장히 빨라서 시간적인 점에서 이걸 사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V1 같은 경우에는 욜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제 보시다시피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그 구글넷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24개 컨볼루션 레이어랑 투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제 차례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욜로 V1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랑 뭐3 곱하기 3 컨볼루션 레이어 교차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 감소를 시키는 그런 등의 모델이 이제 욜로 V1의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도 초반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현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걸리고 지금에 비해서 그리고 좀 더 느리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는 욜로를 좀 더 발전시킨 욜로 V7 버전 중에서 욜로 V7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V7 말고도 V5랑 V8을 좀 더 사용을 했는데 욜로 V7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좀 더 적합화된 거를 저희가 비교를 통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성능 측면에서 검증을 해서 V7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욜로 V7이 뭐냐? 욜로 V7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나올 당시에 나왔던 ELAN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피티션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약간 결과도 잘 안 나오고 성능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욜로 V7이 나왔던 건데요. 욜로 V7 특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 리파라메타이징
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뭐 피처 피라미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학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할 당시에 해당 레이어들을 하나씩의 레이어로 이제 퓨징을 시켜서 그거 그 하나하나씩을 이제 트레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클래스랑 다양한 객체에 대해서도 좀 더 특화적으로 할 수 있게 욜로 V7은 그런 식으로 또 했고요. 두 번째 레이버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델 프리딕션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의 기존 레이버 어사이먼트 그 모델 프리딕션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의 디스트리뷰션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소프트 레이블을 생성을 해서 그 기존 레이블 어사이먼트 방법이 다른 방법들이 다른 브랜치에서 도출되는 다른 아웃풋에 대해서 다이나믹한 좀 더 방법들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텐드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통해서 계산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에 제시했던 그런 모델들보다 파라미터스랑 계산량을 50% 감소시키고 더 빠른 추론 타임과 더 높은 정확성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저희가 로봇플로우를 통해서 이미지 디텍션 완료된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트레이너를 수행할 때 트레이닝 발리데이션 테스트를 7대 2대 1 비율로 진행을 했고 훈련된 욜로 모델을 그래서 산출을 하고 그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퀘스천 부분을 잘 탐지를 해서 바운디 박스를 바운디 박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롭을 시킨 게 이제 다음과 결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산출할 때 이미지로 산출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딱 저희가 문제 번호가 1.4.3이라고 잘 인식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욜로로 산출했을 때 이미지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문제 번호가 무엇인지를 컴퓨터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뽀로로라는 OCR 모델을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OCR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뽀로로가 뭐냐면 약자는 네 너무 긴데 이렇고요. 그래서 뽀로로 같은 경우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시퀀스 태깅 등의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이 뽀로로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개발한 OCR인데요. 이지 OCR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만든 걸로 이제 퀘션으로 이제 분류된 이 이미지들의 문제 번호를 인식하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네트워크가 크래프트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력값으로 이제 이미지를 받고 이제 레이블로 이제 리즌이랑 어피니티 맵을 갖는 형태를 가지는데 이 전체적인 피처 익스트랙터로 BGG16이랑 피처 익스트랙터 맵이 이제 BGG16이랑 유넷을 합친 그 아키텍처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처음에 크래프트에서 이제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 텍스트 딕텍션이랑 텍스트 레코그니션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딕텍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얘는 약한 지도 학습이랑 이제 좀 더 계산량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좀 더 활용했는데 이제 개별 문자 수준의 지도 학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약한 지도 학습이랑 이제 이런 리전 스코어랑 어피니티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OCR의 글자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이지 OCR을 좀 발전시킨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텍스트 딕텍션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 VGG16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레코그니션은 이제 이 네 개의 모델을 썼는데요. 이 TPS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가 뭐냐? 빈 플래트 스프린으로 이제 입력 이미지를 변환을 해서 네트워크가 더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어그멘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입력점들 간의 최소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공면을 매핑하는 비선형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GG랑 레즈넷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처 익스트래커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BILSTM은 이 단어들이 이제 잘 얼라인 되지 않고 다른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어순대로 잘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LSTM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LSTM에서 역방향으로 실행되는 다른 LSTM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이 OCR의 성능을 좀 더 높이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TC가 있는데 CTC 같은 경우에는
C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C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언세그멘테이션 데이터와 같이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이 이제 서로 다른 시퀀스 랭스를 가지면은 이거를 얼라인 잘 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OCR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풋으로 문제가 몇 개 필요한지 인풋을 먼저 받고 그래서 원하는 번호 이미지를 이렇게 쭉쭉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문제 번호들이 전부 다 존재를 한다. 하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이 존재하는 번호를 딱딱 입력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PDF 파일이 형성됐다라고 알려주고 만약에 일부만 있다면 당연히 그 없는 번호들에 대해서 빼고 일부들만 이제 문제 번호가 있는 것들만 이제 리스트에 넣고 없는 것들은 이제 없다고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생성하지 않게끔 저희가 좀 py 파일을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가 아시다시피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귀찮게 문제 왔다 갔다 안 해도 이렇게 편리하게 문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한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피팅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수동 교재를 활용을 했는데 수동 교재 말고도 다른 교재를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욜로 모델로 적용시켰으나 퀘션 넘버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PDF 파일이 잘 생성이 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너무 수동 교재에 오버피팅 됐다라는 점이 좀 리미테이션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OCR 모델의 한계점으로 이제 퀘션별로 추출된 이미지의 텍스트를 모두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퀘션 넘버까지도 인식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퀘션 넘버를 입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3.1.2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3.2가 이게 좀 흐릿해가지고 3.1.2를 이제 입력받았는데 이게 사실 아니 원래 텍스트 이미지에 원래 이미지에 3.1.2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해상도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3.1.2인데 막 3.1.3으로 인식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문제 번호 추출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잘 추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746페이지를 일일이 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에서 이 리미테이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 네.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냥 직접 보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시고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적인 직접? 네, 저희가 V7이랑 V5 M을 썼거든요. 근데 일단 트레이닝 시키면은 프리시전이랑 리콜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일단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V5가 더 잘 나왔는데 V5가 한 90 정도 나오고 V7이 좀 한 70, 60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 사진을 확인을 해봤는데 V7이 더 잘 뽑힌 거예요. 약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는 V5가 좋았는데 실제 결과는 이제 퀘스천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성능은 V7도 좋아서 저희가 사용은 V7을 했습니다. 그냥 수치는 좋지만 결국 저희가 문제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좀 확인을 해서 잘 나온 모델로 써가지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으신가요? 수량 네. 감으로 넘어 15까지 넘어가는 아, 네. 어, 너무 모르겠어.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민석, 김현진, 박성원, 윤정수, 황채민으로 구성된 NLP 2조이고,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11기 김현진입니다. 지금부터 음식점 리뷰를 주제로 진행한 모델링 프로젝트 진실의 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먼저 소개해드리고, 주제 선정 동기와 데이터셋 구성,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 구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시각화한 웹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감성 분석과 내용 요약, 카테고리 분류 세 가지 태스크를 다루었는데요. 먼저 파인튜닝을 진행한 코일렉트라 모델을 활용하여 네이버 식당 리뷰 데이터의 긍부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각 긍정, 부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리뷰를 요약하였고 평가 척도를 맛, 서비스, 가격으로 분류하여 이를 시각화한 웹사이트 구현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모델링 프로젝트의 제목에서부터 유추가 가능할 텐데, 프로젝트 주제 고안의 첫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를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한 식당을 고민하던 중에 주변에 여러 음식점들의 좀 부정적인 리뷰를 한눈에 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 자연어 처리 모델링 프로젝트 주제로 다루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관련 현황과 주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리뷰 상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평가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보여주고 있어서 식당의 좋은 점은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식당의 안 좋은 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주자는 목적성을 지니고 주제를 선정했고 음식점 긍정 부정 리뷰 요약 및 평가 척도 세분화를 최종 프로젝트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모델 학습 및 성능 평가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의 부정적 리뷰를 다루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면서도 긍정과 부정 리뷰의 분포가 좀 비교적 고른 편인 카카오맵의 리뷰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 크롤링 및 전처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일반 음식점 인허가 정보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촌 주변 음식점 약 1377개의 상호명과 주소를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셀레니움을 활용하여 각 음식점들의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하였습니다. 해당 음식점의 상호명과 리뷰를 남긴 소비자의 닉네임, 남긴 후기 개수, 별점, 날짜, 리뷰 텍스트 등을 크롤링하였고 약 18,000개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크롤링한 데이터를 추후 설명드릴 감성 분석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음식점 리뷰에 긍부정 라벨링이 된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각 리뷰에 수작업으로 라벨을 달아 모델 학습과 성능 평가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우선 한국어 문장 분리기 KS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토큰화해 주었고 긍정, 부정 표현이 모두 존재한 리뷰는 라벨링 과정에서 한 번 더 다른 행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리뷰는 0,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리뷰는 1로 라벨링하였고 그 과정에서 긍부정을 나눌 수 없는 리뷰, 예를 들어 가끔 지나가다 올만해요, 평타는 쳐요와 같은 중립적인 리뷰는 아예 제거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처리한 전체 데이터셋을 6.4대 1.6대 2 비율로 나누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에 각각 할당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수행한 감성 분석 테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의 프로젝트 목표는 음식점 긍부정 리뷰 요약 그리고 각 평가의 카테고리 분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음식점 리뷰 데이터의 긍정과 부정을 잘 나누어주는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이 감성 분석 태스크에 어떤 모델을 활용했고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어떤 시도를 거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 분석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델로는 저희가 세션에서도 다루었던 버트 기반의 코버트와 멀티링구얼 버트, 코일렉트라 등이 있습니다. 멀티링구얼 버트는 기존 버트의 다국어 버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일렉트라는 걔네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방법론을 차용한 학습으로 MLM의 한계를 극복한 일렉트라의 한국어 버전 모델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세부적인 모델 원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세 모델에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렇게 성능 평가를 진행해 보았고,
그중 가장 높은 성능 지표를 보인 코일렉트라를 최종 감성 분석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모델의 카카오맵 리뷰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한 후에도 정확도가 89%에 그쳐서 이를 프로젝트에 바로 활용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상의 전처리와 증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좀 더 향상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상에 있는 맞춤법 오류와 가벼운 오타를 정제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GitHub의 파이썬용 한글 맞춤법 라이브러리 한스펠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네이버의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직접 맞춤법 오타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셀레니움을 사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의 문장들을 검사기에 넣고 올바른 맞춤법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데이터셋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영어 텍스트 증강 코드인 EDA를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GitHub의 코 EDA 코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증강했습니다. 그 증강 기법 중에서도 유의어 교체와 단어 삽입의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단어 위치 교체와 랜덤 단어 삭제 기법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8148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구성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도 끝에 최종적으로 정확도 93%의 모델로 감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뷰 데이터의 내용 요약과 카테고리 세분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텍스트 요약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T5와 GPT API로 내용 요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T5의 경우 성능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GPT API를 활용해서 내용 요약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T5 베이스의 한국어 요약 모델을 사용해 보았는데 화면과 같이 기존 리뷰를 적당히 짧게 한 형태로 결과물이 출력되었으며 정제된 형식이 아니라서 전체 리뷰 데이터를 잘 요약했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내용 요약을 잘 수행한 GPT API를 활용하였고 사용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GPT API의 컨텐츠는 GPT로 보내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사전 지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 컨텐츠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줬고 텍스트 요약을 잘 수행하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했음에도 결과값이 다르게 출력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형성하니까 오히려 프롬프트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동시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최종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도한 대로 결과물을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긍부정 카테고리 세분화도 마찬가지로 GPT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리뷰상의 맛, 서비스, 가격과 관련한 표현을 분류해서 개수를 세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해줬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을 가진 이유를 좀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했고 카테고리별 긍정, 부정 표현이 각각 몇 개씩 담겨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를 추후 소개해드릴 웹사이트 상에 시각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현한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조의 경우는 음식점 긍부정 리뷰 요약과 카테고리별 만족도를 이렇게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의 의도와 기능을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드리고자 로컬 환경에서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이트 구현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였으며 메인 페이지와 음식점 상세 페이지 두 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게 메인 페이지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는 긍정적인 리뷰를 다음과 같이 상단에 요약을 하고 있고 또한 그 하단에는 GPT API로 세분화한 맛, 가격, 서비스 각 항목의 긍부정 파악이 가능한 누적 가로막대 그래프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태깅된 각각의 수치는 전체 리뷰에서 각 긍부정 표현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인풋으로 활용한 네이버 음식점 리뷰의 경우는 긍정적인 리뷰 개수가 부정적인 리뷰 개수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음식점의 긍정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를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음식점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고 했을 때
서비스 가격 중에 어떤 것의 비중이 큰지를 알아보는 기능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저희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은 전체 후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공동집 여기 저희 GitHub 레포지토리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아직 완성을 안 해서 이거는 다음에 봐주시고 네, 이렇게 두 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텍스트 요약과 텍스트 요약과 긍부정 카테고리 분류해서 단일 모델을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의 경우 GPT API에 크게 의존하여 진행했고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 증강에서 증강 기법을 유의어 교체와 단어 삽입까지 다양하게 가져간다면 모델의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한계점 모두 한국어 NLP가 지니는 그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어체 데이터 등 다양한 어투를 담은 텍스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램 문제로 더 큰 용량의 사전학습 모델을 시도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깅페이스에 앞서 시도해본 모델들 외에도 사전학습된 모델들이 다수 있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프로젝트에 활용해보지 못한 것에서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식점 리뷰를 주제로 한 NLP 2조의 모델링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 질문이, 네. 질문인데요. 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진짜제 그 라벨이 이런 있는데 네. 이그 그런 그 뭐지? 그 후기를 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부정적인지 라벨링 시키는 물론 저희 라벨링 시키는 그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라벨링 같은 경우는 직접 라벨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네. 저희 조원이 5명이서 각각 600개씩 라벨링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성능 평가에만 활용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인풋으로 활용된 네이버 리뷰는 아예 다른 데이터, 라벨링이 안 돼 있는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그냥 그 과정이 약간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 한 가게가 있으면 거기 있는 리뷰를 다 읽어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긍부정 카테고리로 나누고 예약을 한 건가요? 네, 맞아요. 나눠서 애초에 저희 사이트 보시면 요약이 긍정이랑 부정으로 갈려 있어서 각각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가 긍정만 들어가고 부정만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적으로 긍정, 부정을 나누는 걸 먼저 수행을 해준 거였습니다. 네, 그또 순서에 네. 이게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먼저 나와서 그 전체를 다 넣고 서머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뭐 나눴다 약간 이렇게 아, 앞에 그 코일렉트라를 사용해서 긍정, 부정을 나눈 다음에 여기서 긍정, 부정이 한 번 더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서 헷갈리신 건가요? 네네. 여기에 인풋 자체가 다 긍정으로 라벨링이 되는 데이터들이 아, 긍정에 해당하는 그 앞에서 그걸 분류를 해서 여기에 들어간 건 다 긍정적인 애들이고 또 보시면 개수가 긍정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그냥 GPT가 한 분류. 그걸 좀 네. 그렇습니다. 잘 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지금 네. 그 GPT 말고 네. 제일 공든다고 방금 적으셨는데 그 재밌는 애 있으면 잠깐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 든다고 안 했어요. 의존도가 컸다. GPT API의 의존도가 컸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임시리즈, 뒤에 소리 들리시나요? 네. 타임시리즈 팀 발표를 맡은 11기 기동사입니다. 저희 주제는 소라 제네레이트 비디오 디텍션입니다. 오픈 AI 나와가지고 되게 두근두근하죠. 자,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 불인한 사진인데요. 딱 이 이미지가 딱 터진 다음에 주가 폭락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한쪽은 트럼프가 잡혀가고 있죠. 한쪽은 푸틴이 갇혀 있고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연루된 사진이 특정 다수에게 검사 없이 퍼진 경우에는 사회적인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이미지를 잡아내는 그런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두 이미지를 보시면은 한쪽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고요. 한쪽은 실제 이미지인데 구분이 안 되죠? 안 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이 AI가 생성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진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떠올린 것은 인간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같은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를 역으로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프로젝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CI 페이크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CNN 모델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와 그렇지 않고 실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CI 페이크 데이터셋은 CI-FAR10 이미지 6장,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된 이미지 6만 장입니다. 6만 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요. 각각 4대 1대 1대 1로 비율로 나누어서 레지넷 기반의 모델로 새로 만들어서 학습시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잡아낼 수 있는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건 앞에 설명드렸던 모델 학습 결과입니다. 보여지는 건 11 에포크긴 하지만 중간에 콜앱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14 에포크 정도 더 학습된 모델을 다시 로드하여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5 에포크로 진행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셋 분류 결과를 나타낸 그 혼동 매트릭스는요. 다음과 같고 보시다시피 96%의 분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히 어떤 피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와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를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피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은 소라를 잡으려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디퓨전은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더해가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그리고 노이즈로부터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가면 원본 데이터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로스 펑션에서 알 수 있듯이 포워드 프로세스의 노이즈와 리버스 프로세스의 모델이 생성한 노이즈를 같게 만들어줌으로써 모델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한편 이미지에는 텍스처라는 즉 질감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벌스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라고 가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사체가 포함된 부분을 리치 텍스처, 그리고 피사체가 포함되지 않은 저 배경 초록색 부분을 홀 텍스처라고 임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리치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분포로 이루어져 있고 홀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해서 그 분포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생성 모델에서 생성된 이미지도 모델에서 학습된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폴 텍스처는 분포가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모델이 쉽게 그 특징을 파악하고 비슷하게 샘플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리스트 텍스처에는 분포가 복잡하기 때문에 모델이 분포를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분포 분사로 인해서 텍스처에 부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고 이는 저희가 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논문의 접근법을 통해 소개해드리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라에 대한 약간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라는 올해 2월 초 오픈 API에서 소개한 텍스트 비디오 생성형 모델입니다. 아직까지 정식 출시가 되지는 않았고 몇 개 영상만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실제와 비슷한 그런 현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라가 이전 동영상 생성 모델과 가장 구분되는 큰 특징은 이런 그 시공간적으로 완벽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공간론적인 의미가 완벽하다는 것은 프레임 하나하나가 이상한 점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론적 의미가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앞뒤 프레임이 그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상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이 이상하게 변형되었거나 이전 장면에서는 어떤 물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등의 이전 동영상 생성 모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라가 약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텍션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아이디어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소라의 가장 강점이 시공간적인 완벽한 의미를 지닌 영상을 부수기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즉 프레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를 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프레임을 인풋으로 받음으로써 소라와 같은 모델이 가지는 시간론적 임의론의 완벽함이란 강점을 없애고자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각 프레임을 조각내어 재구성한 이미지를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라면 그 생성 과정 중에 남은 흔적이 남아 있고 이를 피처로 활용하여 소라와 같은 모델이 가지는 공간적 임의론의 완벽함이란 강점을 없애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국 두 개를 부시는 거예요. 네. 이걸 차차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지금 텐무라고 짓기로 정했고요. 소라가 영어로 하늘을 의미하고 그래서 소라가 모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라를 악용하는 사람을 잡는 하늘에 그리워진 그물이라는 이름의 천망을 이름으로 채택을 했고 그거의 일본어 발음인 텐무를 이름으로 택했습니다. 멋있죠? 발음 멋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시공간적인 의미론을 파괴하면서도 인공지능이 각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 남긴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텍스처 콘트라스트입니다. 이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차용한 패치크래프트 메서드를 제시한 논문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디테일이 복잡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남는 흔적이 다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여러 종류의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카메라 렌즈로 찍힌 이미지는 리스트 텍스처 에리어든 그 다음에 폴 텍스처 에리어든 상관없이 필터에 검출되는 패턴이 카메라 렌즈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텍스처 에리어와 폴 텍스처 에리어가 다른 흔적 그리고 다른 흔적을 남기고 이것이 필터에 처리되었을 때 서로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서로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중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그 하늘 그 파란색 저 보이죠? 저 파란색 부분이 지금 포환 영역이고 그다음에 포함 영역에 남은 그런 흔적이 지금 필터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저기 새 그 깃털에 대한 그 피처가 저게 필터를 통과했을 때 지금 차이가 확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터를 통과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저희가 아까 소라의 강점을 파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걔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법으로 제너레이터의 학습이 진행되고 이미 학습 과정에서 형태론적으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 모델은 이미지에 담긴 형태학적인 특징을 통해 분류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참고한 논문은 이미지가 담고 있는 형태학적 임의론적 완벽함에 이자하지 않기 위해 모든 이미지를 32 바이 32 작은 패치로 잘게 쪼개는 과정을 취합니다. 각 패치의 텍스처 다이버시티를 계산하여 텍스처가 풍부한 패치 그리고 텍스처가 부족한 패치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분류 과정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고 각 패치의 텍스처 다이버시티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의 픽셀 다이버시티 즉 인접 픽셀의 평균적인 비슷한 정도를 계산하여 모두 더한 보시는 바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정의에 따라 계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256 바 256의 이미지를 192개 32 바 32 이미지로 쪼갠 후 각 192개 패치의 텍스처 다이버시티를 계산한 후 그중에 텍스처가 가장 풍부한 상위 64개 패치를 모아서 256 바 256 패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텍스처가 빈약한 하위 64개를 또 모아서 그다음에 이를 또 붙여가지고 256 바 256의 패치로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리치 텍스처의 픽셀 패치와 폴 텍스처의 픽셀 패치만을 뭐 두 개가 이미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론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괴한 그런 이미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의론적인 의미가 약간 형태를 확 딱 구분할 수 없는 이미지가 딱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전화부스가 여기선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가짜 이미지에 아까 보신 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의적인 내용을 파괴하면서도 텍스처가 풍부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만을 모은 예시입니다. 패시크래프트가 제시하는 바는 보시는 두 개의 이미지와 같이 공간적 의미가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AI가 생성한 이미지라면 텍스처가 풍부한 영역과 텍스처가 그 빈약한 부분에 남은 흔적이 다르고 이를 필터를 통해 전처리한 바를 대조시킨 것을 인풋으로 받은 CNN이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 패치크래프트 논문에서는 30개 세심하게 고안된 하이 패스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얻은 히트맵을 인풋으로 사용하여 클래시파이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폴 텍스처와 리스 텍스처 영역을 하이패스 필터에 통과시켜서 얻은 히트맵을 대조시켜가지고 그 차이가 크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로 판별하겠다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각 히트맵에 컨볼루션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빼가지고 클래시파이에 넘겨주는 이런 아키텍처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저희는 연산과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그 하이패스 피터 히트맵의 차를 바로 구해서 컨버전을 제외하고 바로 차를 구해 SN50 클래시파이어에 인풋을 전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카메라 렌즈로 찍힌 영상 22개 그리고 오픈 AI에서 찍힌 영상 19개에서 추출한 동영상 프레임 2519개를 학습에 활용했습니다. 다만 한 영상에 추출된 프레임은 그 트레인 그리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에 섞이지 않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치크래프트 접근법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텍스처 패치를 이어붙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그 랜덤하게 인풋 이미지를 32 x 32로 자르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쇼츠나 유튜브 영상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거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거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 장점으로는 그 에포크마다 그 랜덤하게 그 패치가 에포크마다 랜덤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재구성된 이미지도 매 에포크마다 달라지고, 이 때문에 레진에도 50이 넘겨지는 노이즈 패턴도 매번 달라지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추후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에포크의 학습을 통해 다음과 같은 89.63의 정확도를 지닌 모델을 얻었고, 그리고 저희가 적용한 아이디어를 통해 실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영상의 구별이 어느 정도 준수한 정확도로 구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의문점이 좀 발생을 했는데, 소라가 생성한 영상 중에서 몇몇 프레임에 오픈 AI의 로고가 하단에 표시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오픈 AI의 로고를 제거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저희는 이미지 전처리에 해당하는 영역의 코드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각 이미지는 정중앙에서 각 이미지의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변해가는 정사각형 영역, 만일 학습에 사용할 로고가 포함된 프레임이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팅에 학습 밸리데이션 테스팅 데이터셋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인풋 사이즈가 달라지더라도 이미지 패치로 쪼개는 텍스처의 풍성함에 따라 재조합하는 접근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마찬가지로 10에포크를 학습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소라가 생성한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와 혼동하는 경우가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84% 정도의 정확도를 지닌 모델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런 센터 크롭의 정사각형 자르는 방식이 적용했을 경우에 소라가 생성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와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소라 로고가 들어간 프레임이 전체 영상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그에 비해 그 그에 비해 모델이 진짜 이미지로 혼동한 소라 이미지가 더 많은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학습 및 테스트에서 로고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제외했을 때 예상한 것보다 더 큰 false positive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센터 크롭 방식이 적용되었을 때 영상에 따라 빈약한 텍스처를 가지는 변주 영역들의 픽셀이 제외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즉 화면의 중앙에는 비교적 중요한 피사체가 위치하고, 이에 따라 텍스처가 풍부한 픽셀은 센터 크롭이 된 이미지에서 잘 남아있지만, 오히려 텍스처가 풍부한 픽셀에 대비할 때 사용해야 할 빈약한 텍스처의 픽셀이 줄어들어 적절한 텍스처 대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요약입니다. 결론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간단한 모델과 학습 데이터셋만으로도 영상을 구성하는 개별 프레임이 소라가 생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85% 정확도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라가 아무리 훌륭한 영상을 생성해낸다 하더라도 결국엔 디퓨전 기반의 모델이고, 시간적으로 완벽한 영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단일 프레임은 디퓨전의 아티팩트가 묻어있는 개별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영상이 소라에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프레임이 소라로부터 생성된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판별한 후에 이를 평균 내어 영상 전체의 스코어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코어는 시간적 형태학적 완벽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수이기 때문에 현실 같은 이미지들이 현실 같은 시간적 연속성을 지닌 소라 같은 비디오 생성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구현을 못해가지고 열심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점과 개선점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에서의 한계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록 오픈 AI에서의 소라가 생성한 여러 영상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85%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이는 아직 소라가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추후에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얼이라는 레이블, 즉 진짜 이미지를 제공한 실제 영상들도 그 다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형태적 이미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될 렌즈가 한정적이어서 모델에 더 다양한 렌즈 아티팩트를 학습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용 범위 검증의 한계점입니다. 물론 저희가 선택한 패치크래프트 1 논문에서 이미 패치크래프트 방법론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종류와 상관없이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음을 프로겐, 스타일겐, 그리고 디퓨전 등의 모델 등에 적용하여 보인 바 있지만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소라 이외 영상 생성 모델을 만든 가짜 영상에 모델을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한계점 또한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우, 어지럽죠?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스스 궁금증에서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소라에서 릴리즈 되는 그 영상이 몇개 정도 저희가 19개 몇 분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튜브에 공개된 전체 길이 영상을 잘랐어요. 네, 잘라서 지금 각각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프레임 뽑아서 따로 사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만 한 9,000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건데 결국에 지금 데이터가 비디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프레임 단위로 아까 잘라서 각각에서 스코어를 합치겠다고 말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개인적인 생각에 비디오의 특성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네. 단순 스코어만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시계열적으로 그 시간 도메인에 따른 그런 변화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려는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비디오를 분류하는 LSTM을 사용해서 분류하는 그런 제가 방법론을 고안을 하긴 했는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그럼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게 저번에 이제 제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심플하면서 그래도 성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저라고 생각을 해요. 2시간 걸렸어요. 한 번 도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일단 선생님 궁금한 거 결국에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네. 네, 죄송해요. 몰라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저희 5분만 쉬었다가 8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저녁을 먹고 계시지. 저녁. 내 보기에는 수명을 나도 뭐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거지. 파워포인트 하면 되긴 한데 이것도 그렇지. 이거 보여줄까? 이걸로 된 거 같은데. 되긴 하는데 이걸로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괜찮아. 이렇게 이거 이걸로 되는 거. 준비된 바로 시작해. 이걸로 된 거네. 녹화는 되고 있어요. 이거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냥 좀 상단에 뭐 녹화되는 거 뜨고 있는데? 이게 녹화된다는 거 아니고? 잠깐만. 아 이거 그 뭐냐 그걸로 연결한 게 아니어서 그래. 이거 화면 공유 중이라고 돼 있나 본데? 공유 중이지. 아니야, 그 녹화 따로 하는데 더보기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안 돼 있어가지고. 녹화 돼 있는. 아 돼 있네 돼 있는 거. 응. 아니 이걸로 해야 돼. 지금 아예 그 이걸로 연결이 돼. 이 여기 화면이 이 화면이라서. 그냥 하면 돼. 시작할까요? 네, 저는 10기 김영호고요. 네. 일단은 추천 시스템 팀인데 멀티모달 팀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음악 플레이리스트 추천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고요. 먼저 저희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에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면서 유튜브 뮤직도 같이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유튜브 뮤직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이 이제 유튜버들이 정리해 놓은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주로 듣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가 듣고 싶은 장르에 맞는 음악들을 뭐 감성 있게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영상만 재생 목록에 담아놓고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중에 그래서 이런 추세에 걸맞게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모델을 통해 생성해주는 좀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유튜버들이 이 플레이리스트에 이렇게 이 노래를 넣게 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모델로 이거를 정의를 해서 한번 자동화된 플레이리스트 생성을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같은 플레이리스트로 묶이는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바로 상황별 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 나갈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등 각자가 음악을 원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 어울리는 무드를 찾고 이를 기준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드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 어떤 음악적 특색이나 템포, 뭐 음악대 곡의 어떤 악기들이 풍기는 느낌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한 내용인데 먼저 오디오, 그 음악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네, 보이시죠? 여기서 무드를 먼저 뽑아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기가 노래를 추천받기 원하는 상황을 입력하면은 어떤 NLP 모델을 통해서 모드를 추출해내고요. 이 두 개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 사용자가 텍스트로 입력한 거기서 뽑은 무드랑 오디오들의 무드의 유사성을 계산해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여러 개를 플레이리스트로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을 수집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유저가 텍스트 인풋으로 넣을 만한 텍스트 데이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어떤 무드인지 판별하기 위한 무드에 걸맞는 데이터셋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오디오 데이터 경우에는 수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멜론 차트에 있는 노래 정보 데이터를 직접 크롤링해서 메타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 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디오 파일을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거쳤고요. 그러나 이제 오디오 데이터 경우도 각각의 오디오에 걸맞는 이제 무드가 달린 데이터셋이 존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노래가 아닌 어떤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벤치마크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셋들이 있긴 했는데 막 저희가 원하는 느낌의 무드 라벨이 달린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점이었고요. 그래서 모델 구성하기 전에 텍스트 파트랑 오디오 파트에서 두 파트 데이터 수집부터 좀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과 저희가 정한 태스크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스크 단위로 좀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구성해야 할 태스크는 총 3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적절한 무드로 분류하는 태스크. 두 번째로는 수집한 음악 데이터셋의 적절한 무드를 판단해주는 태스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주크 MIR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태스크인데요. 먼저 분류를 위한 무드 피처를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여러 사이트들을 돌면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음악을 들을 때 고려할 만한 무드 15개 정도를 뽑아서 최대한 다중적이고 서로 겹치는 면목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어려움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드 피처는 있는데 이에 맞는 사용자가 이제 인풋으로 넣을 만한 텍스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LLM을 통해서 직접 생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제미나이를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해냈고 이에 맞는 무드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수집한 이 피처들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라벨링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사용자가 넣을 만한 텍스트를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생성을 이제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텍스트랑 무드 페어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태스크 1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텍스트를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이를 무드 피처로의 차원으로 잘 보내주는 모델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트를 파인 튜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버트는 잘 아시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이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에 이제 윌레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줘 라고 유저가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은 저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각 맞는 피처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예시에서는 이렇게 2개가 해당된다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각각의 무드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태스크입니다. 음악의 무드를 판단하는 것이었죠. 저희가 수집한 오디오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제 무드가 딸려 있지가 않으니까 이 역시 직접 생성하자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LLM에 이제 음악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면은 태스크 1에서 정했던 그 무드 피처 중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예시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왼쪽과 같이 곡 설명이 있을 거고 이를 프롬프트로 넣어서 아래와 같이 각각의 무드 피처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뽑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수집한 오디오 데이터 셋들의 무드 라벨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각각의 곡들은 여러 라벨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 셋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태스크인데요. 네. 태스크 1, 태스크 2를 통해서도 처음에 설계했던 모델을 모두 구성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전에 태스크 2에서 음악에 대한 무드 피처를 직접 생성해내는데 양적으로 한계도 있고 또 곡 설명이 없는 곡의 경우에는 이건 역시 또 생성해내지 않는 한 따로 피처를 뽑아낼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티베이션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좀 더 직접적으로 음악적 특색을 고려해서 무드 피처를 뽑아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디오 데이터, 즉 실제 음악을 넣었을 때 음악적 특성을 고려해서 피처를 추출해낼 수 있는 모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주쿠 MIR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그 오픈 AI에서 음악 생성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주쿠박스라고. 이 주쿠박스라는 모델과 MIR이라는 태스크가 합쳐진 모델입니다. 먼저 MI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의 약자로 이제 뭐 여기 써 있듯이 대용량의 음악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음악에는 이제 오디오 신호가 있잖아요. 이 오디오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적 특색, 뭐 피치, 리듬 등을 추출해서 곡을 분류하는 태스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챌린지라서 따로 컨퍼런스가 MIR 컨퍼런스가 따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이쪽 분야에서는 약간 좀 유명한 태스크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 이 MIR 태스크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스크를 해결해내는 모델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쿠 MIR의 한 부분인 주쿠박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쿠박스, 네, 지난 세션에서 배웠던 그 VQVA 벡터 퀀타이즈드 버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있는데 여기에 트랜스포머를 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VQVA가 이제 코드북을 활용해서 오토인코더 버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방식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코더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오디오 데이터를 인코더에 넣고 그거를 코드북으로 이제 배치를 막 시킬 때 거기서 트랜스포머를 적용해서 여러 번 더 돌려요, 에이어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디코더로 해서 오디오를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먼저 이제 음악의 메타데이터, 뭐 장르 아티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걸 이제 일종의
음악에 대한 라벨이라고 생각을 해서 라벨을 인베딩을 먼저 시키고요. 동시에 이제 오디오 역시 인코딩 작업을 거쳐서 하이라키럴 VQ, VA를 넣어서 약간 코드북에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벡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이제 디스크리트 VQ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는 이유는 그 오디오 데이터가 알다시피 시퀀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집어서 보기보다는 이제 흘러가는 그것까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반영한다는 점이 있고, 이제 프라이어에서 아까 메타데이터 생성된 코드를 바탕으로 다음 코드를 예측하는 그런 식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해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이 결과값을 이제 VQV 디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오디오를 복원해내는 그런 음악 생성 모델입니다. 네. 주쿠 MIR은 이 주쿠박스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즉 이제 인코더를 통과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벡터들을 활용을 하는 일종의 활용 모델인데, 이제 주쿠박스 모델의 오디오를 통과시키고 중간 지점에 있는 이 레이턴트 벡터를 MIR 태스크를 진행하는 데 사용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 태스크를 좀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음악 데이터를 처리해서 스펙트로그램을 바꿔주는 그 리브로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해서 약간 토치 오디오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 오디오 데이터를 일종의 오디오 신호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크박스 모델 자체가 25초 단위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래를 25초 단위로 크로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악은 이제 음악마다 길이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25초 단위로 크로핑을 하게 되면은 음악마다 벡터의 개수가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음악별로 25초 단위로 자른 개수가 다르면 다른 대로 그냥 이용하는 방법. 2분 30초라면 6개로 분할해서 그냥 이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음악마다 똑같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각 구간에서 25초 단위로 랜덤 샘플링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음악마다 벡터 개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실제로 두 가지를 모두 진행을 했는데 오른쪽의 경우가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번, 2번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3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각 노래당 총 4개의 샘플을 뽑아서 프리트레인드 주크박스 모델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얻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쉘로우 프로빙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크 MIR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간단한 레이어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라벨에 디멘셔널 매핑하는 그런 모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거는 뭐 리니어 레이어, 뭐 MLP 등이 있는데, 저희는 그 4개의 샘플을 뽑았잖아요. 주크 MIR에서는 1개만 뽑고 진행하거든요. 4개의 샘플을 뽑을 때 인트로에서 하나, 미들에서 2개, 아우트로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퀀셜한 뭔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LSTM이나 이제 트랜스포머도 같이 써보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근데 논문에서 나왔던 MLP가 가장 성능이 좋았어요. 그 시퀀셜한 거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컴캣을 시킨 다음에 그냥 모델에 때려박는 그게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와서 MLP를 통해서 최종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음악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뽑아내고 이렇게 이를 4개 25초 샘플로 나누고 프리트레인드 주크박스에 넣어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아내고 이를 마지막에 설정해 놓은 쉘로우 프로빙 모델에 넣고 각 라벨에 대한 시그모이드를 취해주면 위와 같이 각각의 라벨에 대한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모델을 활용해서 오디오의 무드 피처 데이터베이스를 2배로 늘렸습니다. 기존의 LLM 통해서 수집했던 피처 플러스 오디오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추가로 음악을 수집해가지고 모델을 통과를 시켜서 무드 피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음악의 무드 피처가 담긴 일종의 피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통합된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유저가 텍스트를 넣고 버트가 이걸 처리해서 무드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디오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피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뮬러티를 이 무드 프로버빌리티랑 비교를 해서 탑 K에 해당하는 송만 플레이리스트로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과를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차였을 때 입력했을 때 추천해주는 곡들이고요. 그리고 뭐 잠에 들고 싶을 때
뭐 어떤 운동하고 싶은 그런 느낌일 때 이런 느낌을 이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 저희 피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노래들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셋의 한계가 당연히 있었죠. 일단 용량적인 한계도 있고 뭐 시간적인 한계도 있어서 몇천 개의 노래만을 수집을 했는데 실제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보통은 몇십만 개를 정도 학습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 또 무드 피처 매핑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피처 개수가 최종적으로는 15개로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개수를 시도를 해봤거든요. 피처가 많을 경우에는 오버스무싱이라고 하죠. 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적으면 이 피처가 커버하는 그 다차원의 어떤 축이라고 할까요? 그게 범위가 너무 커서 이 피처 하나가 너무 많은 의미를 커버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도를 하면서 15개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형화시키면 성능이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모델을 따로 학습을 시키고 이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버트랑 주쿠 MR이 실제로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도 했고 이번 두 번째 피처 매핑의 한계점과 관련해서 피처 단위로 이제 두 모델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조금의 비약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실제로 시간이 되면은 두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컨트라스트 로스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빠르게 받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그 멜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에서 뽑은 거랑 MIR 이 음악 이렇게 사용된 건가요? 네,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는 곡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곡을 뽑은 거 실제 데이터고요. 그리고 곡 설명 실제 데이터고요. 나머지는 다 생성한 데이터. 그러면 그 음악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음악 종류에 네. 어떤 종류? 장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개수 2,000개 정도 일단. 네. 멜론 그거 절반 또 MIR 절반 이렇게 쓰는 거. 오디오 데이터 자체는 2,000개를 수집을 했고요. 라벨을 붙인 게 1,000개, 라벨을 붙이지 않은 게 1,000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벨을 붙인 거 가지고 MIR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고 그걸 가지고 라벨이 없는 거를 거기에 통과시켜서 라벨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2,000개의 피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다 멜론 차트 기반으로 그 좀 상위 거. 네, 일단은 네. 그럼 약간 한국 노래들이. 아니요, 여기 또 적혀 있는데 어디 있죠? 아무튼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 팝도 있어요. 여기 네. 한국 대중음악이나 해외 팝 이 장르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장르별로 몇 개씩. 네. 장르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보기에는 되게 잘 뽑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나오는 그 노래들의 장르 간에서 좀 유사성이 있는 걸 보고 성능이 잘 나왔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일단은 장르별로 나오기보다는 저희가 정한 약간 무드별로 나오게 해놨고 실제로 이제 봤을 때 막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그 프롬프트들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추천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호구 조사를 좀 다녀가지고 좀 제일 좋은 걸로 판단하려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개선을 했고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큐리시랑 뭐 로스 다 계산을 해서 직접 제일 좋은 걸로 고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모드 피처 관련해서 질문인데 모드 피처가 15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네. 네. 그 15개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그죠. 그 유사도를 구할 때 이 확률이 각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확률이 가장 다 비슷한 걸로 고른 건지 아니면 탑 3의 클래스가 동일한 식으로 했다든지 다른 방법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험을 했을 때는 제가 실험을 했을 때 그
전부 다 하지 못했고 제 기준에서는 컨트라스티브하게 좀 뽑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나온 무드가 확률이 제일 높은 상위 몇 개가 있고 하위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피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피처들, 피처 프로버비리티들이 그 높은 거는 높은 것만 뽑고 높은 것끼리 유사한지 낮은 것끼리 또 낮게 했는지,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는 확률이 높게 뽑았는지 낮은 건 낮게 뽑았는지 그거를 이제 위주로 계산했을 때 제일 잘 나왔고, 시뮬레이티브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확률 값이다 보니까 단순 차라고 하죠. 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무드는 약간 총 몇 개인지. 이거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는 15개인데 저희가 305개로도 해봤고요. 뭐 중간 지점을 해봤는데 이때가 그나마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은 최종 15개. 이걸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이 12개로 기준은 사실 기준은 딱히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제 무드 자체를 정하는 기준은 그냥 여러 데이터셋이나 뭐 다른 사이트들을 돌아다녔을 때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피처 단위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성능이 잘 나와서 이거를 갖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아, 아, 아. 발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10기에게 버림받은 11기 감자대찜 김정우, 남예진, 백두현, 송영원이고 저는 선행연구 리뷰 파트 발표를 맡은 남예진입니다. 오늘 저희는 Infer Prompt Reframing Prompt Engineering with Belief이라는 제목으로 프롬프트 인퍼런스 기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모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먼저 주제 선정 동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롬프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과제할 때 주로 애용하는 챗GPT, 즉 LLM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챗GPT처럼 우리와 밀접한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상징하는 호모 프롬프트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에 대한 적합한 질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누구라도 적절한 프롬프트만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성 모델의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추론하기 위한 이미지 투 텍스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인간의 입력 프롬프트에 비해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에 의해 추론된 프롬프트가 훨씬 괜찮은 것 같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일 역추론 모델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다면 해당 추론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풋 프롬프트 가이드를 제공해서 생성된 이미지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초기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미지 투 텍스트 추론 모델을 통해서 인퍼red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그 결과 이제 기존 프롬프트 그리고 인퍼red 프롬프트 쌍으로 이루어진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NLP 파인 튜닝을 거쳐서 입력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한 파인 튠드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재미없는 파트니까 빠르게 설명을 하고 이제 바로 정우가 설명해줄 재미있는 파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로는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전 발표에서 뭐 홍선님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또 디퓨전 세션을 들었다 보니까 기존 디퓨전 모델과의 차이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레이턴트 디퓨전 기법을 통해서 고화질의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기존 디퓨전 모델이 직면했던 이미지 픽셀 값을 직접 예측해야 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문제를 저희가 이제 VA에서 봤던 레이턴트 벡터를 활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디퓨전 모델과 스테이블 디퓨전의 아키텍처를 비교했을 때 아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는 양쪽에 오토 인코더가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래의 모델은 픽셀 스페이스가 아닌 압축된 레이턴트 엠베딩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인 클립, 블립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립 모델입니다. 클립은 이전 모델들이 정해진 카테고리의 레이블들에서 원하된 코딩을 진행하여서 이제 정해놓지 않은 레이블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클립은 이 문제를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란 캡션 이미지 페어를 학습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인풋 각각을 이제 인코더에 적용을 시켜서 이 두 개의 임베딩 벡터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면은 서로 포지티브 페어끼리, 즉 여기 매트릭스에 있는 다이애고널 요소들끼리 코사인 유사도가 최대화되도록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해서 학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립입니다. 블립 이전에 인코더 베이스드 모델은 제너레이션에 약했고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드 모델들은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그러니까 즉 모델이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서로 매칭시키는 데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학습한 데이터셋이 잡음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모델의 정확한 학습을 방해했습니다. 블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 기술인 MED 그리고 캡필트를 도입했는데 첫 번째 MED는 비전 트랜스포머로 얻은 이미지 정보랑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처리된 텍스트 정보를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텍스트 매칭, 랭귀지 모델링, 이미지 텍스트 컨트래스티브 러닝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최적화했습니다. 두 번째 캡필트는 웹에서 수집한 이미지로부터 캡션을 생성한 다음 캡션이 이제 잡음을 많은 이미지를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훨씬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립2입니다. 블립2의 두 가지 핵심 구성으로는 첫 번째 큐포머가 있습니다. 큐포머는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간극, 모달리티를 줄이기 위한 구성 요소로 이미지 인코더에서 추출된 정보를 받아서 이를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프로즌 모델은 일부분을 사전에 학습된 형태로 고정을 시켜놔서 더 이상 학습되지 않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를 학습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프로즌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인코더를 거쳐서 이미지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고 비전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셔널 러닝 그리고 비전 랭귀지 제너레이티브 러닝의 단계로 구성된 큐포머를 거쳐서 LLM으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인풋 프롬프트에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 사용한 텍스트 랭크입니다. 텍스트 랭크는 문장을 토큰으로 나누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토큰들을 노드로 두고 단어들의 코어커런스에 기반해서 엣지를 만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저희가 또 이제 GNN 세션도 들었었는데 생성된 그래프에 그래프 베이스드 랭킹 모델을 적용해서 각 노드의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른 노드들과 많이 연결된 노드가 중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텍스타일 트랜스퍼, 스트랩입니다. 이는 제가 스트랩 논문을 읽다가 이 문장이 인상 깊어서 가져온 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들에서 시멘틱 월핑, 그러니까 의미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인코더 프리 GPT-2 파인튜닝 모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음을 제시합니다. 스트랩은 기본적으로 페어프레이징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의 문체를 변형시키는데 크게 모델을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rmalization through Paraphrase 모델, 두 번째 Inverse Paraphrasing입니다. 첫 번째로 GPT-2로 프리트레인된 Paraphrase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텍스트들을 정교화시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11가지 스타일의 텍스트 데이터셋을 Paraphrase 모델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후 티즈니 클러스터링을 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화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GPT-2 파인 튜닝으로 언어의 다양한 스타일을 이해를 해서 표준화된 형태로 반환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리지널 텍스트와 노멀라이즈 텍스트 쌍으로 구성된 휴도 패러럴 코퍼스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휴도 패러럴 코퍼스를 사용해 특정 스타일의 텍스트를 만드는 인버스 패러프레이즈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기존의 패러프레이즈 모델은 정규화를 통해 스타일 식별자를 제거했다면 이 인버스 패러프레이즈 모델은 스타일 피처 삽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트레인 로스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GPT-2 Large Language 모델을 통해 스트랩은 문장의 시멘틱한 부분을 왜곡시키지 않고 성공적인 스타일 변환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앞서 예진이가 잘 설명해준 저런 메서드들은 저희가 어떻게 모델을 이용을 했고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짰으며 어떤 성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트레인 스텝은 이제 앞서 설명했다시피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인 스트랩을 파인 튜닝, 즉 학습하기 위한 스텝이었고요. 인퍼런스 스텝은 이제 사용자에게 직접 입력을 받아서 이제 인퍼런스 프롬프트를 생성해낸 과정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 이제 문제 상황을 정의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풋 프롬프트를 받은 뒤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2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내는 blip2라는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텍스트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인풋 프롬프트랑 인퍼드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두 가지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인풋 프롬프트의 스타일을 인퍼드 프롬프트로 변환시키기 위한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스트랩을 파인 튜닝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퍼런스입니다. 사실 언급 안 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화살표 하나는 그냥 인풋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스텝을 거쳐서 인퍼런스 프롬프트가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키워드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타일 벡터만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키워드가 손실돼서 인퍼런스 프롬프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키워드 익스트랙션 알고리즘인 텍스트 랭크를 이와 같이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위에 리퀘스천인데 저 부분은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세 가지 아웃풋 결과를 이제 저희가 LLM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프롬프트 형태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인퍼런스 프롬프트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스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넘어갔던 리퀘스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미나이 API를 이용해서 커스텀 챗봇을 구현한 겁니다.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올 때 사실 프롬프트에는 많은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다시 질문을 돌려서 재질문함으로써 사용자가 조금 더 프롬프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죠. 네,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결과 저희가 도입한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모듈화를 다음과 같이 했고 트레인 인퍼런스 이밸류에이션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과인데요. 이제 인풋 프롬프트를 저희가 저렇게 넣었을 때 아웃풋 프롬프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et like와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결과도 추가가 되고 어느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뭔가 텍스트가 유의미하게 변하는 것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프롬프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다시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총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상대로 학습을 했는데 그중에 잘 나온 몇 가지를 선별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매핑해 놓은 에일리언과 스페이스크래프트가 이제 키워드였는데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이 뭔가 둘 다 외계 같은 느낌이 들지만 스페이스크래프트들이 뭔가 오른쪽 사진에서 더 잘 구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또 키워드가 바이킹과 스노우캡드 마운틴스였는데 뭔가 양쪽 다 구현은 되어 있지만 오른쪽 사진이 조금 더 뭔가 느낌을 잘 주는 듯한 그런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수치적인 이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간이 인식하는 방법에 맞게 이미지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미세하게 이제 저희가 에버리지를 살펴봤을 때는 인퍼red 프롬프트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미지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표로 저희가 들고 온 게 이제 그 품질 표현을 위해서 이미지 왜곡 매니폴드를 모델링하기 위한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인 이걸 들고 와서 이제 현재 보이시는 스코어가 이제 인퍼드의 스코어를 원래 스코어로 뺀 건데 양수가 조금 한 가지 특별한 인덱스를 제외하고는 양수가 많아서 뭐 나름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빠르게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과정은 다시 한번 짚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트레인드된 텍스트 투 이미지와 스테이블 디퓨전과 글립2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셋을 우선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타일 트랜스포 알고리즘을 학습을 했고 여러 메서드들을 종합하여 인퍼런스 과정을 만들었으며 인풋 프롬프트를 아웃풋 프롬프트로 성공적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롬프트들을 스테이블 디퓨전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했고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들을 활용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모델이 조금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인퍼런스 과정이 있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현저히 낮아서 실제 이제 사용하는 LLM 특성에 맞게 조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일반적으로 놓치는 일부 디테일을 조금 더 잘 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근데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인퍼런스 과정에서 사용하는 리퀘스천을 답해준 LLM이나 최종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인풋을 병합해준 LLM이 별도 학습이 아닌 그냥 쿼리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인 튜닝 한다면 성능 개선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퀘스천을 통해서 디테일 정보를 추가함에 따라서 인퍼red 프롬프트의 길이가 현저히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맥스 랭스를 제한하는 방법들을 구현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할지 또한 추후 확인해 본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생성을 할 때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서 좋은 프롬프트로 해서 생성을 했을 때 잘 나왔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관적으로 안 다가와서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가 프롬프트에 맞게 잘 생성되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어떻게 약간 수치적인 평가를 말씀드립니까? 우선 저희가 처음부터 각자 팀원들끼리 파트를 나눴을 때 이밸류에이션을 한 명이 처음부터 쭉 담당해서 모델이 학습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지표를 썼던 게 이 지표는 이제 사전에 분류된 모델을 들고 와서 이제 이미지를 단순히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인식하기에 이미지 퀄리티가 어떤지를 평가한 지표였고요. 두 번째 사용한 지표가 이제 그 매니폴드를 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품질 표현 그거 퀄리티가 어떤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쓰고 싶었던 게 티파라고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표현해내는지를 표현해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코레 프로에서도 잘 돌아가지가 않아서 돌아는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램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구현을 못했던 점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했습니다. 저희로는 제목이 좀 투박하긴 한데 네이버 리뷰 감성 분석 및 요약을 통한 웹툰 굿즈 분석 및 신상품 제작입니다. 이거는 저희 조원들은 이제 11기로 이루어졌고 팀장 김지원 그리고 김여원, 박종락, 양주원, 한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제 목차인데요. 인트로덕션하고 백그라운드 소개하고 데이터셋, 모델링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결과랑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모델링을 활용해서 웹툰 굿즈, 네이버 쇼핑 리뷰를 분석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굿즈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주제를 한 이유는 생각보다 웹툰 시장의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굿즈 시장이 작년 네이버 웹툰만 해도 지난 3번 파업했는데 17만 고객 왔고 뭐 어쨌든 그리고 큰데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세라고 해가지고 이대로 좀 이거를 주제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저희가 이제 웹툰 프렌즈라는 이제 네이버 웹툰 굿즈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기 브랜드 10개를 선정했고요. 관련된 굿즈 리뷰를 이제 크롤링을 쫙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좀 몇 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비지 타임이랑 호랑이 형님 이런 거 봤었는데 총 18,534개 이제 리뷰를 크롤링했고요. 리뷰 크롤링 할 때 리뷰가 한 번에 그냥 20개씩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쪽수 넘길 때 주소가 안 바뀌고 그냥 쪽만 넘어가는 형식이어서 리뷰가 좀 많은 경우에 크롤링 과정에 좀 애를 먹었는데 이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줄 아는 분 있으시면은 피드백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용한 모델은요 다음과 같고요. 이제 감성 분석 이제 긍정 부정 리뷰 분류할 때 코버트 사용했고요. 리뷰 요약으로 코바트, 키버트 사용했고 이제 신상품 제작할 때 이제 감성 분석하고 긍정 부정 나눈 다음에 그걸 이제 요약한 다음에 요약한 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달리로 신상품 제작해보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코버트 설명은요, 버트 다 아시니까 좀 설명을 넘어가고 코버트는 이제 그냥 그 버트 모델을 한국말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SKT에서 만들었고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아웃풋 직전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소프트맥스니까 0에서 1 사이로 나오고 이제 이거를 좀 확률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만 좀 상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코버트 모델 튜닝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리뷰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 리뷰 데이터 18,000개를 직접 팀원들이 나눠서 긍정이랑 부정을 레이블링을 다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애매한 이제 리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다른 쪽은 뭐 제외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제외를 안 하고 아무래도 굿즈 제품 특성상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리뷰들이 많아가지고 부정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요청사항 또한 이제 부정 데이터를 레이블링했고 또 요청사항 또한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레이블링했습니다. 그리고 8대2로 나눴고 모델 유충률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리드 서치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대입해 봤고 관련된 논문에 참고해서 좋은 어떻게 그리드 서치를 하면 좋은지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튜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튜닝의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세 번째랑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긍정이고 0에 가까우면 이제 부정인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10번째쯤 보면은 어디 있지? 잠시만. 여기 진짜 미친 퀄리티 너무 귀엽습니다. 심지어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컴퓨터가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있었고요. 이제 다음 코바트로 방금은 이제 긍정 부정을 좀 나눠봤고요. 이제 코바트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 바트도 설명을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바트 같은 경우에 이제 토큰 수가 바트도 마찬가지로 512개를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제한돼서 잘라서 여러 번 진행한 다음에 그 요약된 애들을 합치는데 이 리뷰 특성상 중복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약문 자체가 중복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쓸모가 별로 좀 결과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버트를 활용했는데 키버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버트 인베딩을 활용하는데 버트를 활용해서 문서 차원의 문서 전체의 인베딩 벡터를 얻고 그다음에 문서 내 단어나 여기서 구로 했던 것 같아요. 구라고 하면 이제 프레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구에서 인베딩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이후에 문서 전체 인베딩 벡터와 구의 인베딩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유사도가 높은 것이 문서의 가장 좋은 요약이다라고 그런 원리 이용해서 이제 활용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유사가 높은 탑 20개를 이제 뽑아서 만든 이제 요약문인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제 문장 형태가 아니라 구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활용하기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링 프로젝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크롤링 리뷰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했고 그걸 이제 튜닝한 코 버트 모델로 이제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를 나누었고 리뷰와 부정 리뷰를 각각 코 버트랑 키버트 요약해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리뷰 데이터 특성상 키버트가 좀 더 나았어가지고 키버트로 이제 요약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 부정 나눠진 긍정 부정 분류된 데이터들을 이제 키버트로 이제 긍정 부정 요약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과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신상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물을 좀 보면요. 일단 이거는 화성기한이라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 브랜드 내에서 있는 키워드를 전체 분석해봤는데 아크릴이라는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아크릴 관련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물인데 각 제품에 대한 내용 이게 각 브랜드 내 여러 제품들인 거고 이제 파란 부분이 이제 여기에 긍정 요약문인 거고 이제 검은색이 부정 요약문인데 요약문이 아까 봤듯이 9가 이제 탑 20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가 그냥 한두 개씩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좀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은 이 도복 잠옷을 보면은 화상 기한의 경우 이제 고객들이 등장인물에 약간 좀 과몰입하고 싶어하는 굿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복 잠옷을 입으니 진짜 화상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덕질이나 이제 심리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했구나. 근데 이제 다시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또 실용성이나 제품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도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 마르는 강쥐라는 브랜드인데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자분들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막 사랑의 최고 이런 거 나오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과 공감을 받아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부정적인 리뷰로는 크게 배송 문제, 퀄리티 문제, 가격 문제가 좀 잘 많이 보이는데 위에 적어놓은 요약된 리뷰 외에도 뭐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이모티콘 만들어주세요. 이런 니즈를 좀 충족시켜야 돼. 이런 니즈들을 좀 보이는 그런 리뷰 데이터들이 많은데 니즈를 충족한 신제품을 개발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마르는 강지 이모티콘은 출시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 리뷰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미의 세포들인데 젤펜이 가장 잘 팔린 필기감 나와 있는데 이 제품 중에 젤펜이 가장 잘 팔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고 유미의 세포들 굿즈는 5개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타 브랜드에 엄청 많은데 그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굿즈 종류를 디자인을 원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웹툰 이 캐릭터 인기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굿즈를 출시하고 판매량이 높은 굿즈를 추가 생산 판매하는 전략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대학원 탈출이 기대해봤는데 뭐 당연히 대학원생이 많겠죠. 여러분들도 갈 사람 많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 떡 메모지라는 세 번째 거 보시면은 막 이제 교수님 얼굴이 압박입니다. 보면 이게 교수님 얼굴인데 안 나왔어. 근데 압박입니다. 이제 부정 데이터로 나왔는데 사실 부정인지 긍정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수님에 따라 달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들에게 인기가 많으므로 당연히 문구 관련된 굿즈를 그런 내용이 많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한 남자 나왔는데 이것도 뭐 귀여워 이런 약간 달력 파우치, 마우스 등이 많이 팔린 제품들이 확인됐고요. 이것도 좀 리뷰 보면 귀엽다는 말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귀엽다는 말은 사실 모든 굿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장 특성상 그리고 선물을 많이 한 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건 제품이 네 번째 보면 랜덤 아크릴 키링인데 좀 랜덤 상품에 대한 랜덤 이런 거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만 안 사거든요. 여러 개 사는데 중복이 많아서 좀 별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개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중복을 방지하는 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볼펜 같은 거 리필용 심 같은 거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리뷰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말 푸사가 보면 이제 향 관련된 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디퓨저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돼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단순 푸사가 모양의 제품의 경우 덕후 느낌이 나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모나미 볼펜 심이 좀 교체가 안 되는데 실용적이지 않았다,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도 많았고요. 그 그립톡 같은 경우도 전에 말했듯이 다른 등장인물로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일기도 선물로 많이 갔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일기는 5개의 제품이 좀 리뷰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요약된 리뷰를 다 봤을 때 모두 크기가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말이 좀 많아서 사이즈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바보개 캐릭터도 만들어 달라 이런 말도 많아서 타 캐릭터를 좀 원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이제 가비지 타임은 이제 아크릴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크릴 캘린더가 제일 많이 팔려서 그런데 이것도 두 제품 모두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는 부정 리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작자의 좀 사이즈 감각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타이는 지옥이다. 이것도 스티커가 가장 많이 팔렸고, 제품이 2개뿐이라 그렇게 유의미한 건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후드 집업이 유일하게 귀여워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렌치킬러 스티커는 이제 어, 왕눈이가 인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드 집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옷이다 보니까 보풀이나 이제 사이즈나 아니면 두툼하다 이런 내용이 좀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호랑이 형님인데 퀄리티, 배송, 접착력, 그립감 이런 거 보니까 지금 그립톡이 가장 많이 팔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형님도 이제 보면은 단점 보면 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막 이런 말이 많습니다. 장점은 다 귀여워요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무케라는 아기 호랑이의 귀여움이 주요 전략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가격이 사악하다, 비싸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사악하지만이라는 내용을 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여움이 가격을 이긴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귀엽게 비싸게 만들 거면은 색감이나 디테일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립톡 같은 경우는 사이즈 조정이 필요하고 배송에 관한 언급들이 그리고 항상 꽤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제품 자체보다도 이제 배송 업체 선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좀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굿즈를 좀 생성을 해봤는데 뭐 사실 이대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달리 3D를 이용해서 굿즈를 좀 생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왔고요. 화상기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웹툰인데 농구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 이거는 사실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네, 한계점으로는 이게 사실 데이터가 좀 많이 편향적이에요. 그게 업계 특성상 사실 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긍정적인 게 많아서 데이터 자체가 편향적이다라는 좀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성 분석의 애매함이 꼭 말했듯이 막 미친 퀄리티 너무 귀엽습니다. 막 심장 부여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애매한 존재했고, 또 저작권 문제로 캐릭터 포함 굿즈 생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게 그림을 좀 넣고 이런 비슷하게 만들어줘 하면은 그대로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디자인 정도만 좀 참고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향후 계획으로는 감성 분석 정확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기로 했고, 다양한 데이터셋 저희가 이제 웹툰 프렌즈라는 사이트에서만 얻었는데 다른 이제 데이터셋을 좀 쿠팡이라던가 이런 다른 데서도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고, 더 다양한 굿즈 아이디어 및 이미지 생성을 통해 웹툰 프렌즈 측에 제안을 해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A 참고자료고요. Q&A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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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숙한 주제로 재미있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 향후 기획에 뭐 이런 후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네. 텍스트 마이닝적인 기법으로 웹툰마다 좀 리뷰를 좀 추천해 내신 것 같은데 네. 귀여워요, 예뻐요 이런 공통된 같은 경우 네.
오히려 그거에 가려진 다른 소 주제, 더 중요한 주제들을 가릴 수 있는 진흙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웹툰 안에서 긴도가 높았던 단어들을 오히려 아예 제거하고 다른 단어들에서 보게 된다면 그 웹툰만의 특색을 또는 그 웹툰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진주들을 더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조심스럽게 이런 거에 투고를 하신다면 제안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있나요? 있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